안녕하세요. 기초의과학과 진로탐구 8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다른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부 봤었죠. 누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끄는 주역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포피 의료의 구현, 그 다음에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할 디지털 헬스케어의 3단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포피 의료에서 첫 번째가 예방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개인의 데이터들을 또는 의료 자료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어떤 질병이 나타날 것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리고 개인들의 정보가 들어옴으로써 맞춤 의료 또는 정밀 의료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다양한 참여자들, 의사, 그 다음에 IT 기업, 그 다음에 또 뭐 통신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보험회사라든지 여러 업체들이 참여해서 이제 의료를 함께 실현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데이터 주도 의료, 우리가 근거 중심의 의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온다 했죠. 그래서 데이터 주도의 의료로 가고 방대하고 아주 통일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이 AI나 디지털 헬스케어로 가기 아주 적합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구현되는 데는 총 3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데이터의 측정입니다. 어떻게 측정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지. 두 번째는 이런 측정된 방대한 데이터들을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마지막에 그 방대한 데이터에서 어떤 유의한 자료를 또는 유의한 데이터를 꺼낼 것인지,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측정은 이제 다양한 장비들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첨단 의료 기기들이 이제 많고요. 두 번째는 전산화된 이제 의료 정보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포함한 의료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근 정보에 대한 어떤 기밀, 보안 유지도 아주 중요하겠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는 통합 시스템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런 첨단 의료 기계에 속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요즘 많이 보는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를 측정할 수 있게 나오죠. 특히 여러 가지 가젯들이 개발되어 있고, 이것들을 이용하면 이제 새로운 좀 혁신적인 측정들이 가능해집니다. 스마트폰에서 귀를 보거나 피부 질환 진단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청진하거나, 폐활량을 측정하거나, 일반적인 활동량을 측정하거나, 수면 모니터링 등 우리가 이거 이제 특별한 가젯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 수면 활동, 활동량 등등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앱이라고 봐도 될 수 있는데, 애플의 리서치 키트라는 게 대표적인 겁니다. 이 리서치 킷은 기존에는 의학 연구나 임상 시험을 하려면 이제 사람을 모집하는 것도 힘들고, 또는 누군가 가서 방문하거나 환자가 와서 측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든 과정이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이런 애플의 리서치 킷을 이용한다, 앱을 이용하게 되면 임상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도 쉽고,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측정한다 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면 되니까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발되어 있는 것들은 유방암, 당뇨병, 심장병, 천식, 파킨슨 등에 대한 리서치 킷인데, 이거는 이제 환자를 모집할 때 그냥 아무나 앱을 가지고 모집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제 병원에 또는 임상 연구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기준이 맞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참여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할 때 이 앱을 통해서 하게 되니까 아주 유용한 어, 어떤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애플의 리서치 킷 또는 케어 킷이라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자, 보면 이제 이렇게 적혀 있죠. 의학 연구자 또는 의사, 그 다음에 환자와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고 건강 관리를 하거나 또는 뭐 임상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앱인데 그림에 봐도 뭐 기분에 대한 거, 수면에 대한 거, 그다음에 통증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요. 두 번째는 손가락을 올리고 있죠. 이게 이제 파킨슨병 환자가 손가락을 얼마나 빠르게 유연하게 움직이는지 이제 병원이 진행되면 이런 게 더 힘들어지겠죠. 모니터링을 집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키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젯을 이제 핸드폰에 부착하면 여러 가지 피부 질환 사진을 찍거나 그다음에 혈압이나 맥박을 측정하거나 또는 귀 안을 본다든지 고막을 관찰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초음파로 심장을 본다든지 그다음에 혈당 연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한다든지 왼쪽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폐활량입니다. 이런 것들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아까 전에 말했던 리서치 킷이 애플에도 있지만 제약회사인 로슈에도 P-레드 앱이 개발되어 있어요. 지금 또 소개할 거는 그림 보시면 엠파워라는 애플에서 개발한 건데 파킨슨병 환자를 이제 계속적으로 병원 의사가 계속 병원 오라고 하기 힘들죠. 또는 이제 환자한테 신약 개발 연구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도 있고요. 환자 관리를 할 수도 있는데 집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개선이 되는지 더 악화가 되는지 등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앱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매일 또는 뭐 며칠 한 번씩 목소리 떨림을 본다든지 그다음에 균형 테스트를 하는 앱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에서 걸음 테스트, 그다음에 태핑을 통해서 아까 전에 봤던 거죠. 빨간색 점을 빠르게 눌러서 민첩성 테스트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메모리나 뭐 떨림, 핸드폰 들고 있으면 떨리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설문조사 이런 것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고 모니터링을 한다, 또 이런 것 개선됐는지를 본다 등등을 가능해주게 하는 앱이라서 뭐 아무나 누구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병원의 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그 의사의 허락하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건 들어서는 알고 있죠. 이게 바로 미래 의료 혁신의 두 번째 핵심 기기가 핸드폰 다음으로 이런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어, 시계, 어,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되는데 뭐 안경도 있고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것들이 출시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효용성이나 편리함 등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스마트 워치는 많이 쓰고 있죠. 이걸 통해서 환자나 일반인들의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곧 포피 의료에 구현하는 데 핵심 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제 이런 패치입니다. 이런 것들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변화들을 측정하는 건데 정상인도 할 수 있지만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의사가 이런 것들을 처방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속 혈당 측정기입니다. 이렇게 팔에 패치 형태를 붙이면 이 환자의 24시간 연속 혈당 측정이 며칠에 걸쳐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핸드폰으로 전송되고 핸드폰에 있는 것이 다시 병원이나 또는 이제 데이터 서버에 전송이 되고
이것을 의사도 볼 수 있지만 이런 AI 분석 프로그램이 계속 모니터링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이드 해줄 수도 있고요, 환자한테.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혈류 측정기, 그다음에 간질 발작 측정기, 엠브레이스는 아주 유명합니다. 이건 이제 어떤 간질 발작이 일어나는 빈도나 정도를 계속 측정해서 의사한테 알려줄 수도 있지만 환자한테 곧 발작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경고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환자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약 지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만성 질환자는 많은 약을 계속 오랫동안 장기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약을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약 중에 한 개를 이제 의사가 이런 다른 특별한 약 하나를 처방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면 프로테우스 디지털 헬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먹어서 안에 센서가 있는 인제스티블 센서 약인데 이게 무기질 센서라서 배 안에 들어가서 위 안에 들어가면 소화가 돼서 없어지긴 한데 그 딱 소화가 될 때 미세한 전류를 탁 발생해서 복부에 붙인 패치로 복약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전송이 되고 데이터가 의사도 볼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고 또는 AI가 뭐 약을 먹으라든지 복용 가이드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FDA 승인 인허가가 나서 환자한테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혁신적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으로 데이터 측정에 아주 유용한 것이 유전 정보입니다. 유전 정보는 어떤 이런 기술의 혁신과 함께 발달이 됩니다. 유전 정보는 잘 알겠지만 DNA 염기 서열, ATGC 조합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디지털 데이터로 딱 사용하기 좋은 거죠. 그리고 아주 양이 방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읽고 분석하고 저장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기술, 그다음에 측정 기술 발달과 함께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유전 정보의 종류를 보면 홀 지놈 시퀀싱 전체 유전자 정보, 그다음에 그 중에서 엑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부분만 읽는 홀 엑솜 시퀀싱. 근데 이게 홀 엑솜이 전체의 한 2,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질병과 관련된 유전적 이상의 한 85%를 포함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좀 더 간단한 유전자 패널. 예를 들어서 분석 목적에 맞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 뭐 유방암, 브라카, 또 몇 가지 암에 알려진 것들, 특정 유전 질환에 알려진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것들에 대해서 환자 유전자 중에 요것들만 보는 거죠. 뭐 돌연변이가 있는지, 더 증폭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유전자 패널 분석입니다. 네 번째는 SNP라고 해서 특정 단일 염기 서형 어떤 돌연변이가 있는 거죠.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SNP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일부가 모든 SNP가 다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부는 질병과 연관이 있고 일부는 약물의 민감도와 연관이 있는 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SNP 검사라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어떤 SNP, 돌연변이에 대한 걸 우리가 갖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있는 경우 당신은 어떤 유전적 질환이 있다든지 약물 민감성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SNP나 유전자 패널 검사는 이미 알려진 것들을 이 환자한테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검사 시간이 빠르고 가격도 싸요. 그 다음에 2번이나 1번으로 올라갈수록 가격도 비싸지고 데이터 양도 방대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그 중에 여기 보면 개인 유전 정보 분석의 개척자 23andMe 이 회사 이름이죠. 미국에서 아주 혁신적인 SNP 칩을 이용해서 이미 알려져 있는 SNP 질환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미 딱 칩으로 만들어 놓고 환자 정보, 유전 정보 분석을 통해서 환자한테 질병의 위험도, 당신 뭐 암이 걸릴 확률이 얼마다,
이런 약물엔 당신 민감도를 발휘 확률이 얼마다 등등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단돈 99달러에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상당한 인기를 얻었고 많은 투자를 받아서 엄청난 어, 혁신적인 어떤 미래 사업을 제안했었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 그래서 어떤 아주 유명 연예인이 본인이 이 검사를 통해서 유방암 걸릴 확률이 높은 걸 알고 유방 절제술을 한다든지 또는 본인이 알츠하이머가 걸릴 확률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뭐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확률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죠. 왜냐하면 유전적인 것만 봤지 환경적인 요인은 고려 못했고 여러 가지 딴 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아주 극히 제한적인 유전 정보를 재원하고 환자한테 공포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마땅한 대비책이 없는 불투명한 정보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홈페이지에 지금도 들어가 보시면 이제 가격이 더 싸졌네요. 79달러에 제공을 한다. 그리고 이 검사는 이제 집으로 키트가 옵니다. 그 키트에 보면 면봉 같이 수압을 해서 딱 이제 컨타면 안 되게 해서 보내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결과지를 온라인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런 본인의 조상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되죠. 이런 아주 재밌는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디지즈 리스크 보면 뭐 스럼보 엠볼리즘이 나타날 확률, 캔서에 걸릴 확률, 그다음에 뭐 눈 색깔이라든지 귀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유전 정보, 당신의 트레이트 또는 어떤 유전 질환이 걸릴 확률들 뭐 등등, 그다음에 알코올 섭취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보인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자세히 보면 뭐 여기 보면 캔서 리스크가 특정 여러 가지 질병들, 염증 질환 여러 가지를 알려줍니다. 또는 뭐 알츠하이머도 포함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당신 걸릴 확률이 얼마다. 이런 것들도 알려주죠. 그래서 재미있는 정보를 알려주지만 이게 환자한테 상당히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유전자 정보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확률적인 거긴 한데 뭐 치료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그렇지는 정확한 정보는 아니죠. 그래서 이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의사를 통하지 않고 업체에서 주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DTC라고 합니다. Direct to Consumer.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처음에는 과대 해석해서 환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약물을 남용하거나 먹고 있던 약물을 중단할 수 있는 위험성들 때문에 금지가 되게 됐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현재는 FDA 혁신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기반을 이제 다 제거를 하고 오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약물이나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런 규제를 이제 새롭게 하는 것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미국은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새로운 의료 혁신에 대해서 이제 선도할 수 있도록 FDA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었고 반면에 한국은 전면 금지, 예외적인 허용 뭐 이렇게 규제 샌드박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글로벌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23andMe는 사람들한테 많은 재밌는 정보도 제공했고 또는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은 질병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건강 관리해라는 좋은 정보도 제공했지만 새로운 이슈를 안겨줬습니다. 우리 이 많은 데이터를 23andMe가 보유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동의를 했겠지만 그 유전 정보는 누구의 소유인가? 또는 정보 보안의 관리의 문제도 떠올랐고 이 회사가 그간 아주 많은 고객의 유전 정보, 건강 정보, 표현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고 이것은 처음에 이걸 살 때 또는 시행할 때 형식적으로 다 기부를 하겠다는 의사 질문하면 누구나 다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정보가 다 회사로 넘어갔는데
이 회사는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이용하지는 않지만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 세계의 신약 회사 또는 보험 회사에 팔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파는 게 완전히 파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1년간 어, 접근하도록 승인해 준다. 4년간 독점 접근하도록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벌고 있죠. 다음 주제는 데이터 통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통합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의료 정보들은 병원에서 측정하는 것들은 다 통일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업체마다 그다음에 버전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지만 나오고 있어요. 애플에서 나오는 헬스 키트나 헬스 레코드, 또 왕진 서비스 힐이라는 것도 있고 그 위에 구글의 베이스라인 프로젝트나 미국 정부의 All of Us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 건강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그냥 막 모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노멀리제이션하고 뭔가 그 안에서 의미 있는 걸 찾아보겠다는 건데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죠. 언젠가는 이게 아주 큰 재산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3단계는 데이터 분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인 일상적인 유전자나 일상생활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건데 말 그대로 빅데이터고 사람들이 일일이 다 분석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분석에는 데이터 과학자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여기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일예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쇼핑 패턴을 통한 예측들입니다. 쉽게는 우리가 핸드폰이나 그다음에 컴퓨터에서 내가 한 번이라도 검색했거나 봤던 것들은 나한테 제안을 해주죠. 또는 이제 쇼핑 패턴을 통해서 임신을 예측하고 그런 제품들을 탁 제안해주거나 또는 응급실 쇼핑이나 카드 사용 내용들을 통해서 곧 응급실을 이용하겠구나 이런 것들도 예측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환자한테 아주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실제로 개발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당뇨병 환자한테서 당신 곧 저혈당 쇼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알람을 띄워주거나 의료기관에 정보를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질이나 뇌전증 환자에서 관질 발작 예측, 심장질환 환자에서 심정지 예측, 천식 발작 예측,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많은 힘든 환자들의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언제 위험한 이벤트가 발생할지 사실은 예측하기 힘들죠. 직전에 알게 됩니다, 대부분. 근데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미리 조금이라도 조금 더 빨리 예측하는 것들.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일부 업체에서 개발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 이제는 앞으로 나갈 방향은 통일된 것들, 그다음에 전 세계가 공용으로 사용할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곧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원격 의료와 원격 진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도 일부 있지만 그걸 좀 더 알아보고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논의하고 이 전체 강의를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메일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